강민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58세가 된 지금도 그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 생생했어요. 정년을 2달 앞둔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막 퇴근한 시간이었죠. 30년간 한 직장을 다닌 성실한 직장인. 대원정밀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라온 평범한 중년 남성.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똑똑똑. 택배 기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호님 택배요. 아내가 받으려 했지만 민호가 나섰어요. 발신일란이 비어있는 낡은 박스 하나. 테이프가 여러 겹 둘러싸여 있었죠. 무게감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군용품 같은 느낌이었죠. 여보, 뭔 택배예요? 아내 수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발신인도 없네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박스를 들여다봤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30년간 잊으려 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박스를 뜯는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녹슨 군번줄이 나왔어요. 그 아래 누렇게 바랜 사격장 관측일지 4본.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그날 총성은 내 탓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목격자.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박진수의 이름이 박힌 군번줄이었습니다. 군번줄을 만지는 순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1994년 겨울, 매화 사격장의 혹한기 실탄 사격 훈련. 중지 깃발이 올랐는데도 어딘가에서 총성이 들렸죠. 탄환은 옆 사로를 스친 뒤 진수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21살의 민호는 그저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 민호야, 추워. 진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던 기억. 점점 식어가는 체온. 초임 최영도 소대장은 사건을 부주의한 오발로 처리했습니다. 실탄 관리가 허술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군 내부 조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죠. 민호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분명히 중지 깃발이 올라간 후에 총성이 들렸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신병이 착각한 거다.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뒤섞인 거야. 상급자들은 민호의 증언을 무시했죠. 전역 후 30년간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몸을 잡아줬다면, 내가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죄책감은 그의 삶을 잠식해 갔어요. 매년 12월 15일이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진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저 슬픈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30년간 한 직장을 다녔죠. 승진도 차근차근 밟아 부장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이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매년 그날만 되면 술에 취해 우는지. 가족들은 궁금해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아버지는 왜 12월만 되면 이상해져? 딸이 어릴 때 아내에게 물었던 말이 기억났어요. 아버지만의 슬픈 기억이 있나 봐. 수지는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었다고.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났어요. 민호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만졌어요. 진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여보, 들어봐.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군대에서 내 전우가 죽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희망이 섞인.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매년 12월이면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진수야,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볼게. 민호의 눈에서 30년 묵은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것이 느껴졌어요.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군번줄을 가슴에 안은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수와 함께 웃던 신병 시절 꿈을 꿨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이었죠. 1994년 매화 사격장. 새벽 5시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혹한기 실탄 사격 훈련일이었어요. 강민호와 박진수는 같은 분대 침상에서 일어났죠. 민호야, 오늘 사격 잘하면 휴가 나온다며? 진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고향에 가서 어머니 뵙고 싶다. 진수는 경상도 밀양 시골 출신이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죠. 매달 용돈을 빼먹지 않고 집에 보냈어요. 너 진짜 착하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집에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진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빨리 전역해서 돈 벌고 싶어. 두 사람은 같은 날 입대한 동기였어요. 서울과 경상도라는 지역 차이가 있었지만 금세 친해졌죠. 진수는 성실하고 착했어요. 선임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민호는 그런 진수가 부러웠어요. 매화 사격장은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했어요. 해발 1000m 높이의 고원지대였죠. 영하 15도의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병사들은 손을 호호 불며 사격 준비를 했죠. 철모를 쓰고 방탄복을 입었어요. 1분대 사격 준비. 최영도 소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6살의 초임 장교였어요. 사관학교를 간 나온 그는 무엇인가 증명하고 싶어 했죠. 최 소대장은 야심이 많았어요. 빨리 진급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사단장님이 시차 오신다. 최 소대장의 말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실수하는 놈은 영창 각오해라. 사단장 참관은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오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만큼 중요한 훈련이라는 뜻이었어요. 민호는 7번 사로, 진수는 8번 사로에 배치되었습니다. 옆자리라 서로 격려할 수 있었죠. 잘하자, 진수야. 너도 조심해, 민호야. 사격장 구조는 이랬어요. 30개의 사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사로 앞에는 300m 거리의 표적이 있었죠. 뒤쪽에는 관측탑이 우뚝 서 있었어요. 관측탑에서는 사격을 통제했어요. 사격 시작,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죠. 빨간 깃발이 올라가면 즉시 사격을 중단해야 했어요.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산을 울렸어요. 민호는 집중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K-2 소총의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어요.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노렸죠. 첫 발, 둘째 발, 셋째 발. 나름 괜찮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진수도 열심히 사격하고 있었어요. 평소 사격 실력이 좋았거든요. 이번엔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발을 다 쏘고 탄창을 교체하는 순간이었어요. 관측탑에서 빨간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했어요.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전해졌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총을 내렸죠. 민호도 총을 내리고 안전장치를 걸었어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죠. 왜 중지했지? 무슨 일 있나? 그때였어요. 어딘가에서 총성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탕.
그 소리는 다른 총성보다 크고 날카로웠어요. 어?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였거든요. 중지 명령이 떨어진 후였는데. 아. 옆에서 진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급히 고개를 돌린 순간 진수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진수야, 진수야.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뭐야? 무슨 일이야? 다른 병사들도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죠. 민호야, 추워.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줘. 고생 끝났다고.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민호는 손으로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야전병원 부르라고 최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수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진수야, 정신 차려. 민호가 진수의 뺨을 두드렸어요.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진수의 눈동자는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고마웠어. 민호야. 15분 후 진수는 민호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1살의 청춘이 그렇게 끝났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진수의 눈을 감겨줬습니다. 사고다. 부주의한 오발 사고야. 최 소대장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누구도 이 일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면 안 된다. 사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헬기가 와서 진수의 시신을 옮겨갔죠. 남은 병사들은 부대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탓이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군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실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 민호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중지 깃발이 올라간 후에 총성이 들렸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진수는 순직이 아닌 사고사로 처리되었어요. 유가족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죠. 굳어진 세월, 풀리지 않은 매듭. 강민호의 58년 인생은 성실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전역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30년간 한 직장을 다녔어요. 승진도 차근차근 밟아 이제는 부장 자리까지 올랐죠. 대원정밀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30년을 버텼죠.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 덕분에 신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겨울이 있었습니다. 진수의 죽음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아무리 햇볕이 따뜻해도 녹지 않는 얼음이었어요. 여보, 또 악몽 꿨어요? 아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수진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무엇이 있는지, 왜 매년 12월 15일이면 술에 취해 우는지, 그저 묵묵히 지켜봐 줄 뿐이었어요. 괜찮아. 다시 잠들게. 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악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눈 내리는 사격장에서 진수가 쓰러져요. 민호가 달려가지만 늘 늦어요. 진수는 뭔가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대학생인 딸 은주와 고등학생인 아들 현우. 그들도 매년 12월이면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빠는 왜 12월만 되면 이상해져? 어릴 때 은주가 엄마에게 물었던 말. 아빠만의 슬픈 기억이 있나 봐. 수지는 그렇게 대답했었죠. 민호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낫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진수의 얼굴이 생생했어요. 민호야, 추워. 그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렸어요.
그해 12월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매년 그날만큼은 진수의 묘를 찾았어요. 국립묘지가 아닌 고향의 작은 공동묘지에. 경상남도 밀양의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진수의 고향이었죠. 산비탈에 자리한 조그만 공동묘지. 진수야, 또 1년이 지났구나. 묘비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따랐습니다. 형은 아직도 미안해. 내가 죽던 그날을 못 잊겠어. 진수의 묘비는 초라했어요. 사고사로 처리되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가족들이 힘들게 마련한 작은 비석이었죠.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미안하다, 진수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 대신 살아남아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맞죠? 돌아보니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진수 어머님 옆집에 살던 박정수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눈에 익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수 어머니와 함께 있던 분이었죠.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인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어요.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이에요. 조용히 가셨어요. 박정수 노인이 한숨을 쉬었죠. 마지막까지 진수 걱정만 하시더군요. 진수 어머니는 홀몸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웠죠. 그 아들마저 군대에서 잃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수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때 사격장에 있던 병사가 살아있다더군요. 민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관측탑에서 모든 걸 봤다는 사람이요. 노인의 말에 민호가 몸을 떨었어요. 진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요. 30년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 민호 혼자만 기억하고 있던 그날의 진실. 그런데 다른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노인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세환이라는 분이에요. 당시 관측탑 근무자였대요. 관측탑 근무자라고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그날의 모든 상황을 봤을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박정수 노인이 설명했어요. 언젠가 민호 씨가 올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진수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의심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목격자를 찾아다녔던 것이었어요. 그분이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민호가 궁금해했어요. 그건 직접 물어보세요.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혹시 진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다음 날 오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세 번째 신호음 후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쉰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죠. 조세환 님이신가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아, 민호 씨. 상대방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30년을 기다렸다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진실을 품고 살았던 것이었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간절함이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이야기를요. 물론이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조세환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내일 오후 2시 봉천동 폐업한 택시 차고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조차 숨겨왔던 30년 전의 진실을. 30년 전 군대에서 내 전우가 죽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수지는 조용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수라는 친구의 죽음, 사격장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 그리고 30년간 혼자 짊어진 죄책감까지. 그래서 매년 12월이면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미안해.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함께 끝까지 가요. 진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간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악몽 대신 진수와 함께 웃던 추억이 꿈에 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이었죠. 유일한 목격자 조세환. 봉천동 폐업한 택시 차고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줬어요.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죠. 차고 주변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건물이 비어 있었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그곳을 감싸고 있었어요. 민호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목격자.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2시 정각 절뚝거리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세환이었어요. 보청기를 끼고 지팡이에 의존해 걷고 있었죠. 첫인상은 초라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민호 씨죠? 조세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찍 왔어요. 민호가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30년 만에 만나 뵙네요. 두 사람은 차고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죠. 여기가 제 조카 사무실이었어요. 조세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폐업했지만 조용해서 좋아요. 민호는 조세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전 관측탑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30년 전 그날 제가 관측탑에 있었어요. 조세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매화사격장 관측탑 당직 근무자였죠.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분명히 기억해요. 중지 깃발을 올린 후였어요. 조세환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무전기에서 사격 계속 명령이 들렸어요. 사격 계속이라고요? 민호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중지 깃발이 올라간 후에요? 네, 최영도 소대장의 목소리였어요. 조세환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단장님 참관 중이니 사격을 계속하라고 했어요. 조세환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는 관측탑에서 모든 것을 봤다고 했어요. 중지 깃발이 올라간 이유는 다른 사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7번 사로에서 총기 고장이 났어요. 조세환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하지만 최영도 소대장은 달랐어요. 사단장이 참관 중이라는 이유로 사격 계속을 명령했죠. 안전보다 체면을 중시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세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소대장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조세환은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날의 기록들이에요. 이건 원본 통제일지입니다. 조세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에는 그날의 무전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찾던 진실의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조세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말단 병사였거든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조세환은 당시를 회상했어요. 사건 후 그는 혼자서 진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상급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조세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주의한 오발 사고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조세환이 쓸쓸하게 웃었죠. 하지만 이제 안말기래요. 3개월 시한부죠.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노인도 30년간 진실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왔구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매년 진수 씨 기일이면 찾아갔어요. 조세환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조세환은 진수의 묘를 몰래 찾아가곤 했어요. 멀리서 민호가 오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죠. 죽기 전에 바로잡고 싶어요. 조세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도 민호 씨도 저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테이프를 재생하자 30년 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격 계속, 사단장님 참관 중이니 사격 계속. 분명히 최영도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간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 명령 때문에 추가 발포가 있었어요. 조세환이 설명했습니다. 안전 깃발은 이미 올라간 상태였는데도요. 통제일지를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탄 수량이 부풀려져 있었어요. 남는 탄약을 빼돌린 흔적이 명확했죠. 탄약 횡령이 있었던 거군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수를 맞추려고 무리한 사격을 강행했구나. 맞아요. 진수 씨는 그 욕심의 희생양이었어요. 조세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호가 조세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각자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진실을. 해가 지고 나서야 헤어졌죠. 민호 씨, 이제 시작이에요. 조세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수 씨를 위해, 우리를 위해 끝까지 해봅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감춰진 명령, 숨은 돈줄. 조세환이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를 집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사격장 통제탑 응답하라. 네, 통제탑입니다. 사단장님 참관 중이다. 사격 계속하라. 분명히 최영도 소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명령조의 어투가 기억났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살인 명령이었죠. 중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만 조세환의 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그는 23살이었다고 했어요. 사격 계속하라고 했다. 최영도의 목소리가 더욱 강압적으로 들렸어요. 사단장님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어? 테이프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였어요. 안전 깃발이 올라간 후에도 사격을 강행하라는 명령. 민호는 통제일지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7탄 지급 기록이 이상했어요. 원래 계획보다 20% 더 많은 탄약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상하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는 적게 나갔는데 서류상으로는 많이 나간 것으로. 다음 날 민호는 군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지며 당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1994년 당시 군 탄약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어요. 남는 탄약을 빼돌려 암시장에 파는 일이 있었죠.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군 탄약 관리 부실, 횡령 사건 빈발. 말단 부사관까지 연루된 조직적 비리. 설마
민호의 머릿속에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탄약을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한 것은 아닐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세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호 씨, 중요한 걸 찾았어요. 뭘 찾으셨나요? 민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당시 주임원사 김병철 씨 연락처요. 조세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탄약관리 책임자였거든요. 김병철은 이미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민호와 조세환은 함께 찾아가기로 했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푸른나무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김병철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과거 기억은 또렷했어요. 특히 군대 시절 이야기는 생생했죠. 매화 사격장? 아, 그 끔찍한 일. 김병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나는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김병철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죠.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 소대장이 탄약을 빼돌렸어요. 김병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매달 일정량씩 빼내서 외부로 빼돌렸죠. 증거가 있나요? 조세환이 물었어요. 김병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집에 가면 당시 장부가 있어요.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 두 개를 썼거든요. 김병철의 집은 요양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혼자 살다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다락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생생한 기록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니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실제로는 한 달에 1000발씩 적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정상 지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차액은 최영도가 빼돌린 것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병철이 설명했습니다. 7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단장 참관이 겹쳤죠. 그래서 무리한 사격을 강행한 거군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김병철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영도는 빼돌린 탄약 때문에 항상 부족했다고. 그래서 훈련 때마다 무리를 했다고. 부족한 발수를 채우려고 안전 규정을 어겼어요. 김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결과가 진수 씨의 죽음이었죠. 장부에는 최영도의 사인이 선명했습니다. 탄약 불출 승인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죠.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말단 부사관이 장교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김병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명을 썼을지도 몰라요. 김병철은 당시의 군대 문화를 설명했어요. 계급사회에서 아래가 위를 고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특히 장교를 상대로는 더욱 그랬다고. 그래서 30년간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김병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요.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진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탐욕과 체면치레가 만든 비극이었어요. 안전보다 진급을 우선시한 결과였죠. 진수는 그 욕심의 희생양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세환이 물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죠. 그날 밤 민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테이프, 장부, 통제일지. 진실을 밝힐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진수야,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진수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최영도는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는 길은 험난할 것이었죠. 지금의 권력, 또 다른 침묵. 최영도는 더 이상 그때의 초임 소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역 후 대기업 방산업체에 입사했어요. 인맥과 군 경험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죠.
현재 그는 국방산업 분야 유명 인사였습니다. 대한방산 전무이사에서 국회의원 후보까지 권력과 부를 모두 쥔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민호는 인터넷에서 최영도의 근황을 찾아봤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사회적 지위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국방 전문가, 애국자 같은 수식어도 붙어 있었죠.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군 현대화에 앞장선 인물, 언론은 그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니. 민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세환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군사법 전문 변호사 이정훈이었어요. 40대 후반의 그는 군 출신 법조인이었죠. 30년 전 사건이라. 이정훈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 규명은 가능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정훈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 국정감사나 국방부 감사를 요청하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민호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강민호 씨죠? 괜한 일로 고생하지 마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일은 묻고 사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민호가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세환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네가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몸이 안 좋다면서요? 조용히 지내시길.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회사에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부장님, 요즘 이상한 일에 관여하신다면서요? 사장이 민호를 불러 말했어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경고의 의미였죠. 동창회에서 만난 예전 전우들도 말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와서 옛날 일을 들춰내서 뭐해? 다 끝난 일이잖아. 조용히 살자. 심지어 진수와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들도 나섰어요. 진수도 이제 편히 쉬게 놔둬라. 유가족들만 더 힘들어진다. 민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혼자였어요. 권력 앞에서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죠. 그날 밤 민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진수의 사진을 보며 한 잔 두 잔 기울였어요. 진수야, 형이 무력하다. 아내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포기하려고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민호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30년을 견뎠잖아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장을 보세요. 진수 씨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막강해. 민호가 망설였어요. 그럼 더 큰 힘을 빌리면 되죠.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음 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대학 선배 김성모를 찾아갔어요. 현재 시사주간지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민호야, 30년 만이네. 김성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민호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성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사건이네. 기사로 쓸 수 있을까요?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런 진실은 반드시 알려줘야 해. 김성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야. 또 다른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예평검사 출신인 인권변호사 박철민이었어요. 그는 군 관련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는 인물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원한이 아닙니다. 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 조직 전체의 책임 문제예요. 세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론 보도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진수야, 이제 정말 시작이다. 민호가 진수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형이 끝까지 책임질게.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이었습니다. 민호는 국립현충원 내 작은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상징적인 장소에서 진실을 알리고 싶었죠. 내일 오후 2시 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민호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30년간 숨겨진 군대 내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조세환도 함께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지만 기어이 나온 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증언하겠어요. 김성모 기자가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민호 씨, 각오가 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반격이 거셀 텐데요. 30년을 준비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어요. 기자회견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어요. 박철민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맡았고 김성모 기자가 언론 대응을 담당했죠. 조세환은 핵심 증인으로 참여했어요. 기자회견 직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로 등기우편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김병철이었죠.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임원사의 임종 고백서와 탄도 보고서였어요. 손으로 직접 쓴 생생한 증언이었죠. 나는 1994년 12월 15일 매화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증언한다. 김병철의 고백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영도 소대장은 탄약을 빼돌렸다. 그날도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단장 참관이라는 이유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사격을 강행했다. 박진수 일병의 죽음은 명백한 인재였다. 탄도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지 신호 후 발포, 지휘관 책임 명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사가 아님, 결재선 명단까지 적혀 있었어요. 당시 대대장, 연대장의 서명이 선명했죠. 하지만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끝났네요. 박철민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현충일 당일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와 있었어요. 진수의 고향 사람들도 몇 명 보였죠. 30년 전 오늘 한 젊은 군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박진수 일병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30년간 준비한 이 순간이었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중지 깃발이 올라간 후에도 총성이 들렸어요. 조세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관측탑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중지 깃발이 올라간 후에도 사격 계속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죠. 시민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것이 그날의 실제 녹음입니다. 조세환이 테이프 재생기를 켰어요.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30년 전 최영도의 목소리가 현충원에 울려 퍼졌어요. 사격 계속, 사단장님 참관 중이니 사격 계속.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세상에라고 중얼거렸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조직적인 탄약 횡령도 있었습니다. 김병철의 장부를 공개했어요. 실제 지급량과 기록상 지급량의 차이. 빼돌린 탄약의 규모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박진수 일병은 이런 비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안전보다 체면을 중시한 결과였어요. 저희는 오늘 이 모든 증거를 국방부, 검찰, 국정감사 요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발표했어요.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왜 30년이 지나서야 공개하시는 겁니까? 당시 군 당국의 입장은 어땠나요? 30년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수 일병과 같은 희생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호는 진수의 묘로 향했습니다. 현충원 한쪽에 마련된 무명용사의 묘역. 진수는 거기 없었지만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진수야, 이제 시작이다.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게.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러난 군대 내 진실, 은폐된 사망사고의 진상, 모든 방송사가 다뤘어요. 최영도 측에서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악의적인 조작, 정치적 음모, 근거 없는 모함.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테이프와 서류, 증인의 증언까지. 진실의 무게는 거짓말을 압도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어요. 3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하지만 여론은 점점 진실 규명 쪽으로 기울었어요.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군대 내 비리 척결해야. 진실을 밝혀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정의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기자회견 이후 사회적 파장이 거셨습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다뤘어요.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죠. 최영도 측에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30년 전 녹음을 조작한 것, 정치적 목적의 음해,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대응했어요. 테이프 조작 기술로 만든 가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인의 헛소리. 최영도의 변호사들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과수에서 테이프와 서류를 분석했어요. 음성 감정 결과 조작 흔적 없음. 필적 감정 결과 진본으로 판정. 3주간의 정밀 분석 결과였어요. 음성 분석, 테이프 재질 검사, 필적 감정. 모든 부분에서 진본으로 확인되었죠.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어요. 군 출신 검사들이 수사를 맡았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은 군법무관 출신 김태중 검사였어요.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베테랑이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군 당국도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감사실과 헌병대가 합동조사팀을 꾸렸어요. 30년 전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했죠. 당시 생존해 있던 관련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대대장이었던 이재근 예편 대령도 증언했습니다. 최 소대장이 보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 탄약 관리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더 많은 증언이 쏟아졌어요. 당시 같은 부대에 있던 병사들, 사격장 관리병들, 의무병까지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의무병이었던 박상호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진수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나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총소리가 또 났냐고 했어요. 박상호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중지 신호를 받다고 했어요. 박상호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수가 쓰러진 후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었죠.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최영도의 알리바이도 허물어졌습니다. 당시 그는 사단장에게 보고하러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단장 일정표를 보니 거짓이었죠. 당시 사단장님은 다른 부대 시찰 중이었습니다. 사단장의 당시 참모가 증언했어요. 오후 2시에는 매화 사격장에 없으셨어요. 탄약 횡령 의혹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당시 부대 주변 고물상에서 탄피가 대량 발견되었어요. 군용 탄피를 민간에 팔아넘긴 증거였죠. 한 달에 평균 1000발씩 빼돌렸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증언했어요. 최 소대장이 직접 가져왔어요. 고물상 주인 김용수는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가 와서 탄피를 팔았어요. 꽤 좋은 값을 받고 갔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영도의 조직적 비리가 밝혀졌어요. 탄약 횡령, 안전 규정 위반, 사건 은폐까지. 당시 함께 비리에 가담한 동료들도 드러났어요. 보급 담당 김중사, 탄약고 관리병 등. 작은 조직이지만 체계적인 범죄였어요. 3개월 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영도 등 7명을 기소한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군수품 횡령 혐의였어요. 군사법원에서도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진수 일병 사망사건 재조사 결과 순직으로 재판 정한다. 진수의 죽음이 마침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사고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었어요. 국가유공자 예우도 회복되었죠. 유가족에게는 30년간의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형제들이 명예회복을 확인했어요. 형이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진수의 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최영도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법정에서 최영도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모든 게 조작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30년 전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날 민호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수가 하늘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조세환은 병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어요. 3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최영도의 선고가 확정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민호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진수를 새로 모신 묘역이었죠. 순직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수의 새로운 안식처였어요. 동료 전사들과 함께 잠들 수 있게 되었죠. 묘비에는 새로운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순직 박진수 일병. 1973년 3월 15일, 1994년 12월 15일. 민호는 진수의 낡은 군번줄을 가져왔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때였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군번줄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수야, 늦었지만 돌려놓았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따뜻했죠. 30년 만에 진수와 제대로 만난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30년 만에 올리는 진정한 경례였어요. 전우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죠. 미안했다, 진수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진수의 형제들이 와 있었습니다. 삼촌, 사촌들까지 모두 왔어요. 민호 형, 고마워요. 진수의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진수 형이 명예를 되찾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진수 어머니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요? 조세환도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나온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수에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조세환 할아버지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민호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조세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를 위한 마지막 추모였어요. 겨울바람이 솔솔 불어왔죠. 형, 이제 편히 쉬어. 진수의 동생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어. 일주일 후 조세환이 병원에서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지킨 증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추모비 뒤편에 새겨졌죠. 조세환 진실의 증인 1951회 2025. 작지만 의미 있는 비석이었어요. 민호가 직접 세운 것이었죠.
민호는 진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수 청년장병 장학금이었어요. 매년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는 기금이었죠. 진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첫 장학금을 받은 김상훈 이병이 말했습니다. 박진수 선배님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용기를 배웠어요. 군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탄약 관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죠. 박진수 사건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안전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매화 사격장에는 안전교육센터가 세워졌어요. 박진수 안전교육센터라는 이름이었죠. 모든 신병들이 안전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민호는 이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30년간 그를 괴롭힌 악몽도 사라졌어요. 대신 진수와 함께한 좋은 추억들을 꿈꾸게 되었죠.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회사에서도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부장님, 대단하세요. 30년을 기다렸다니. 동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봤어요. 정년퇴직 날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민호 부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장이 직접 인사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민호는 현충원을 다시 찾았어요. 진수의 묘에는 진달래꽃이 피어 있었죠. 진수야, 이제 봄이 왔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겨울도 끝났어. 묘비에 새긴 글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진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는 당당한 경례였어요. 전우에 대한 약속을 지킨 자의 경례였죠. 그날부터 민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진수와 함께 꿈꾸던 평범한 행복을 찾아가는 현충원 입구에서 돌아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수의 묘역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로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온 자리에서 3년 후 2028년 봄, 강민호는 대학교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민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주제는 늦어도 오는 정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죠. 여러분, 정의는 때로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민호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민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박진수라는 제 전우는 30년간 사고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30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수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고마웠어. 민호야.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말이 제게 책임감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민호는 박진수 안전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매화 사격장에 세워진 이곳은 이제 군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매년 수천 명의 장병들이 안전교육을 받았죠. 민호 선생님 오셨군요. 센터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도 많은 신병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교육장에서는 20살 청년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박진수의 이야기를, 안전의 중요성을,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용기를. 박진수 일병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을 지킵시다.
교육을 마친 한 신병이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이 박진수 일병의 전우이신가요? 네, 그래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요. 민호는 그 청년을 보며 진수를 떠올렸어요. 같은 나이, 같은 꿈을 가진 청년. 하지만 이제는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저녁 무렵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딸 은주와 사위, 그리고 손자도 와 있었죠. 할아버지. 5살 손자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 민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민호가 30년간 꿈꿔왔던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딸 은주가 물었어요. 마음이 편하시죠? 응, 이제 정말 편해.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수도 편히 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30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죠. 처음에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던 2028년 4월 15일.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진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진수야, 너희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정말로 마음이 편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죠. 민호의 마음에도 완전한 봄이 찾아왔어요. 한편 국미편충원에서는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일병의 묘역을 지나며 잠시 멈춰섰어요. 묘비 앞에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이 있었어요. 박진수 일병 순직.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달빛 아래 빛나는 글씨였어요. 경비원은 조용히 경례를 올리고 지나갔죠. 그날 밤 진수는 꿈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30년 전 그 젊은 모습 그대로. 민호야, 고생 많았어.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미안했어, 진수야. 민호도 21살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진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민호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3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민호는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꾸던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진수와 함께 웃는 꿈을 꾸게 되었죠. 여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수진이 커피를 내주며 말했어요. 응, 정말 좋아.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어요. 진수도 기뻐할 거예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부터 민호는 진수를 그리워하는 대신 감사하게 되었어요.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준 용기를. 박진수 청년장병 장학금은 계속 이어졌어요. 매년 100명의 장병들이 지원을 받았죠. 진수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선행이었어요. 어느 날 장학금을 받은 한 장병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박진수 선배님께. 저는 선배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배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보람의 눈물이었죠. 진수의 죽음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용기를. 2028년 12월 15일. 민호는 현충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였죠. 할아버지, 여기가 진수 할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손자 지훈이가 물었어요. 응, 그래. 민호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이 함께 묘비 앞에서 묵념했어요. 진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겠다고. 해가 질 무렵 민호는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진수야, 잘 있어. 정말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너도 행복해, 민호야. 그렇게 3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진수는 영원한 안식을 얻었고, 민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박진수와 강민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정의와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봄이 오면 벚꽃이 피듯이, 정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금 늦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정의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의롭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